취직됐니? 아니면 또 연락 준다고만 했어? 잘 된 것 같아요. 아, 희망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수레를 같이 끌어드릴게요.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낯선 노인을 구하기 위해 폭설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기회를 포기하고 찢어지고 진흙투성이가 된 정장 차림으로 최후의 면접장에 나타낸 청년. 기업의 후계자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경호원에게 이 거지를 끌어내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 회의실로 들어선 냉철한 회장이 청년의 바지에 묻은 희귀한 붉은 진흙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 천하의 회장이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그 가난한 청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는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반지하방 천장에는 습기가 눌어붙어 있었다. 창문은 도로보다 낮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강준호는 그 좁은 방 한가운데 다리 밑판을 펴고 숨을 죽인 채 정장 바지를 한 번 더 쓸어내렸다. 정장은 낡았다. 하지만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다. 소매 끝은 실밥이 조금씩 달아 있었고 단추는 몇 번이고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 옷이 준호를 건축가처럼 보이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 벽의 달력에는 굵은 동그라미가 있었다. 미래건설 최종 면접. 준호는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어젯밤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고 새벽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시 묶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늘은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단추를 채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집주인 이름이 떠 있었다. 준호는 숨을 한 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강준호 씨,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늘까지 월세 안 들어오면요. 짐은 복도에 내놓을 겁니다.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사장님, 오늘 면접이든 뭐든 내 사정 아니죠. 오늘 꼭 통화는 단정하게 끊겼다. 준호는 잠시 다리미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다. 손바닥이 뜨거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지폐 몇 장을 펼쳤다. 몇 번 구겨진 것들이었다. 어림없었다. 면접만 붙으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허공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밖에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눈을 치우는 소리였다. 아니었다. 길이 막혀 차들이 덜컥거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소리였다. 준호는 창문을 열어젖혔다. 세상은 하얗게 닫혀 있었다. 눈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벽처럼 옆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준호는 문고리를 잡았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몸이 폭설 속으로 던져질 걸 알면서도 오늘은 내 마지막 기회야. 그는 중얼거리고 포트폴리오 가방을 꼭 쥐었다. 그리고 반지하 계단을 올라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첫발이 그의 하루를 갈라놓을 줄 준호는 아직 몰랐다. 달동네의 오르막길은 원래도 숨이 찼다. 그런데 오늘은 길이 아니라 벽이었다. 눈이 쌓여 계단의 모서리가 사라졌고 발밑은 얼음처럼 반들거렸다. 준호는 구두가 미끄러질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전화기만 들여다봤다.
오늘 버스 안 다닌대요. 누군가 말했다. 도로가 다 막혔대. 그 말이 준호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는 시계를 봤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길은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택시는 보이지 않았고 도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잠깐 망설였다.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할까?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 면접은 약속입니다. 아까 집주인의 말이 겹쳐 들렸다. 준호는 결심했다. 지하철역까지 뛰자. 정장이 젖을까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는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고 달리기 시작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숨이 목 끝에서 걸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언덕 중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에구, 에구. 앞서가는 구분등이 보였다.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노인이었다. 노인은 자기 몸보다 큰 리어카를 붙잡고 있었다. 리어카에는 폐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바퀴는 눈에 파묻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속도를 늦췄다. 지금은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발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노인의 어깨가 너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다시 봤다. 그냥 지나가. 늦으면 끝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노인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소리만큼이나 차가운 죄책감이 목 뒤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아이고 짧은 비명,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준호의 발이 멈췄다. 그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뒤를 향했다. 눈보라 속에서 리어카가 마치 제멋대로 굴러가는 짐승처럼 뒤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노인의 손은 허공을 더듬었고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알았다. 지금 뛰지 않으면 오늘의 지각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는 것을. 리어카는 멈출 줄 몰랐다. 눈이 쌓인 경사면 위에서 무게는 더 빨라졌다. 노인의 발은 헛디뎠고 몸은 뒤로 기울었다. 그 순간 준호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는 포트폴리오 가방을 눈밭에 던졌다. 그리고 몸을 낮추고 달려들었다. 할머니, 뒤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손이 리어카의 손잡이를 붙잡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얼렸다. 리어카의 무게가 그대로 팔과 어깨로 밀려왔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발을 박아넣듯 바닥에 고정하려 했다. 하지만 얼음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한 발 밀리고 또 한 발 밀렸다. 멈춰. 멈춰야 해. 리어카의 한쪽 모서리가 준호의 재킷 소매를 스치며 지나갔다. 실밥이 뜯기는 느낌이 났다. 바지는 무릎 쪽부터 눈과 진흙이 섞인 탁한 흔적으로 번졌다. 누군가 보기엔 그저 더럽혀진 옷이었지만 준호에게 그 옷은 오늘의 전부였다. 그래도 그는 놓지 않았다. 그 무게가 사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몸을 더 낮추고 리어카를 옆으로 틀었다. 바퀴가 잠깐 뜨듯 흔들렸고 그 틈에 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리어카는 마침내 멈췄다. 정적. 눈발만 조용히 내려앉았다. 노인은 눈밭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손목을 털며 천천히 일어났다. 팔과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찢어진 소매였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다. 이 옷, 다시는. 준호는 시계를 꺼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 20분. 그 숫자가 눈앞에서 번지듯 흔들렸다. 바람이 찢어진 틈으로 들어와 살갗을 스쳤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노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은 종이처럼 가벼웠다. 준호는 리어카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폐지를 눈 속에서 하나씩 주워 올렸다. 그의 정장은 그 행동마다 더 젖고 더 무거워졌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의 면접장 문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노인의 이름은 이명숙이었다. 준호가 리어카를 세워주자 명숙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의 정장을 바라봤다. 찢어진 소매와 얼룩진 바지, 그리고 젖은 구두. 명숙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냈다. 손끝은 차가워 하얗게 떨렸다. 이거라도, 세탁비라도. 그녀는 두 손으로 지폐를 내밀었다. 준호는 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젊은 사람. 오늘 어디 가는 옷차림인데. 내가 말이 목구멍에 걸린 듯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다. 준호는 잠깐 숨을 골랐다. 속은 타들어갔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지금은 누군가를 살게 했다. 준호는 억지로라도 웃었다. 옷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넘어지셨을 때 진짜 놀랐어요. 명숙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준호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리어카 옆에 흩어진 박스를 주워 올려 눈을 털고 다시 차곡차곡 쌓아주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끄셨어요? 안 끌면 밥이 없지. 명숙은 짧게 말하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한마디에 준호는 더할 말을 잃었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언덕 위쪽으로 몇 걸음 더 밀어 올렸다. 소나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지만 그는 계속 밀었다. 명숙이 뒤에서 그만해도 된다며 붙잡았을 때 준호는 그제야 시계를 다시 봤다. 시간이 사라져 있었다. 준호는 포트폴리오 가방을 찾으러 눈밭을 헤집었다. 가방은 눈에 반쯤 묻혀 있었다. 그는 털어내고 끈을 고쳐맸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저 이제 가볼게요. 명숙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리어카 안쪽에서 낡은 통 하나를 꺼내 꼭 끌어안았다. 가죽과 금속이 섞인 듯한 오래된 도면통이었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LMS. 명숙은 그 통을 품에 안은 채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준호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달렸다. 찢어진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마지막 문을 향해. 그리고 바로 그때 눈보라 속에서 명숙의 손이 도면 통을 더 꽉 쥐었다. 마치 무언가가 다시 시작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미래 건설의 로비는 다른 계절 같았다. 밖은 눈이 소용돌이 치는데 안은 따뜻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천장 조명은 황금빛으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코트를 벗어맡기며 여유롭게 웃었다. 그 사이로 강준호가 뛰어들어왔다. 젖은 바지, 얼룩진 구두, 찢어진 소매, 숨은 목에서 끊어질 듯했고 머리카락에는 눈송이가 붙어 있었다. 잠깐만요.
보안 요원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여기 출입증 있으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꺼냈다. 종이는 젖어 모서리가 말려 있었다. 면접. 최종 면접 보러 왔습니다. 늦었지만 제발. 보안 요원은 초대장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준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작은 렌즈가 반짝이며 준호를 따라왔다. 저 사람 뭐야? 눈사람이 들어왔네.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말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추위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그는 말하려 했다. 사람을 도우느라. 하지만 그 설명이 이곳에서 어떤 값으로 환산될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인사팀장이 지나가다 멈춰섰다. 깔끔한 코트, 번쩍이는 사원증. 그는 준호를 한 번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면접자 맞아요? 네, 강준호입니다. 오늘 참 다이나믹하네요. 인사팀장은 보안 요원을 향해 손짓했다. 들여보내요. 위층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 말은 허락 같았지만 준호는 느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구경거리의 입장권이라는 걸. 로비의 시선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붙었다. 누군가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고 누군가는 찍었어 하고 속삭였다. 준호는 포트폴리오 가방을 더 꽉 잡았다. 손가락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이 보였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그의 꿈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 전광판 25F라는 숫자를 차갑게 빛냈다. 준호는 그 숫자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문이 열렸다. 그는 들어섰다. 50층 회의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랐다. 따뜻한 로비와 달리 이곳은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다. 긴 테이블, 정렬된 물컵, 반짝이는 화면, 모두가 규칙을 알고 있는 공간이었다. 강준호는 문턱에서 한번 숨을 삼켰다. 젖은 바지가 의자에 닿을까 두려워 서서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면접자 강준호. 인사팀장이 건조하게 말했다.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지훈 전무. 깔끔한 수트, 매끈한 머리, 눈빛은 얼음처럼 얇았다. 그는 준호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준호의 신발부터 봤다. 이런 꼴로 지훈이 물컵을 돌려놓으며 말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죄송합니다. 폭설 때문에 교통이 마이너스하니 제가.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여긴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자선 단체가 아니고. 준호는 급히 포트폴리오를 꺼내 펼치려 했다. 종이 끝이 젖어 살짝 들러붙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조심히 떼어냈다. 제가 준비한 설계안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우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안 봐요.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났다. 준호는 그 소리가 칼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어제 저 흙이 묻은 건 사람을 도우려다 마이너스 변명은 약자들이나 하는 거지.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우리 회사는 결과만 봅니다. 시간도, 복장도, 태도도 다 결과예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그는 도리를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도리는 값으로 환산되지 않았다. 지훈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준호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너스 보안. 지훈이 고개만 돌렸다. 이 사람 밖으로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준호는 스스로 나가려 했다. 그런데 손이 가방끈을 놓지 않았다. 놓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보안 요원이 끈을 잡아당기자 준호의 어깨가 휘청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빛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준호는 결국 가방을 끌어안고 문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딱 하고 그는 잠시 서 있었다. 그의 꿈이 그 한 소리에 접혀버린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불빛이 켜졌다. VIP 표시가 조용히 깜빡였다. 준호는 아직 몰랐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시 뒤집힐 줄을. 강준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허무함 때문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젖은 바지자락을 한 번 털었다. 털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았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묵직하게. 경호원들의 발소리였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한쪽으로 비켰다. VIP 구역 복도가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황금빛 조명이 안쪽에서 쏟아져 나왔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박선철 회장. 나이는 많았지만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검은 코트의 결이 다르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없는 게 아니라 숨겨둔 것이었다. 준호는 그저 지나가려 했다. 오늘은 더 이상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움직이다가 어깨가 스쳤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박 회장은 한 걸음 멈췄다. 경호원이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다가오려 했지만 박 회장이 손끝으로 조용히 막았다. 박 회장의 시선이 준호의 옷으로 내려갔다. 찢어진 소매, 젖은 바지, 그리고 무릎 쪽에 묻은 붉은 기가 도는 황토빛 흔적. 그 흔적을 보는 순간 박 회장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주 낮게 물었다. 어디서? 이 흙을 묻혔지. 준호는 당황해 잠시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제야 회장이라는 사실이 들어왔다.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결국 말했다. 달동네, 언덕길에서요. 박 회장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끊겼다. 그가 지나온 시간 어딘가에서 같은 흙냄새가 되살아난 듯했다. 그는 준호를 더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선만큼은 놓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다시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박 회장이 아주 짧게 말했다. 잠깐. 준호가 멈칫한 사이 박 회장은 비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청년. 목소리는 차갑게 통제되어 있었지만 끝이 떨렸다. 누구인지 알아봐. 어디서 왔는지. 지금. 비서가 네, 회장님 하고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다. 박 회장은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다. 마치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손끝을 잡는 것처럼. 저녁이 되자 눈은 더 깊어졌다. 달동네 골목의 가로등은 희미했고 바람이 판잣집 틈새로 울었다. 강준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곳을 향하지 않아서였다. 그는 낮에 만난 이명숙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 굽은 등과 밥이 없지라는 한마디. 준호는 언덕길을 다시 올랐다. 숨이 찼다. 정장은 이미 말라붙어 딱딱해졌고 얼룩은 더 선명해졌다. 판잣집 문 앞에서 그는 한 번 기침을 하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아까 그 사람인데요. 문이 조금 열렸다. 연탄 냄새와 따뜻한 기운이 얼굴을 스쳤다. 명숙이 그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왜 왔어? 젊은 사람이. 준호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명숙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방 한쪽에 연탄불이 있었다. 명숙은 물을 끓이려다 냄비가 없다는 듯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낡은 주전자를 꺼내 불 위에 올렸다. 준호는 벽 쪽에 앉았다. 면접은 잘 봤어? 명숙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이 오늘 하루 폐지와 추위를 견딘 손이라는 게 갑자기 선명해졌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준호가 급히 말했다. 할머니 때문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고 전 후회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그 무너짐을 들키지 않으려 허리를 곧게 세웠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구석의 짐더미를 뒤졌다. 낡은 가죽도면 통을 꺼내 준호 앞에 놓았다. 표면의 각인이 희미하게 빛났다. 에르메스 내게 남은 유일한 귀중품이야. 명숙이 낮게 말했다. 이거 가져가서 팔게나. 골동품일지도 몰라. 네가 오늘 잃은 게 너무 커. 준호는 손을 내저었다. 안 돼요. 그건 할머니 거잖아요. 내가 지키고 있어도 뭐가 달라지나. 명숙의 눈빛이 잠깐 멀어졌다. 오래된 시간 속으로. 어차피 내 인생은 이미.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조심히 통의 뚜껑을 돌렸다. 금속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안에서 종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잉크와 먼지의 냄새. 그가 설계도를 꺼내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낡고 누렇게 바른 선들이 너무 익숙했다. 미래건설 본사 건물. 바로 그 형태가 그 종이 위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의 손끝이 에르메스 각인을 다시 만졌다. 따뜻한 방 안인데도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밤. 준호의 반지하 방은 다시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는 창문을 닫고도 바람 소리를 들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밖의 세상은 하얗게 잠기는데 방 안의 전등은 노랗게 떨렸다. 준호는 책상 위에 설계도를 펼쳤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살짝만 힘을 줘도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숨도 조심했다. 건축가의 눈은 속지 않았다. 선의 흐름, 치수의 감각, 구조를 잡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아마추어의 낙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의 설계 트렌드보다 더 선명한 한 사람의 확신이 있었다. 그는 설계도 오른쪽 아래를 확대해보려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Project LMS 1985. 준호는 그 아래에 또렷한 서명이 찍혀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심장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1985. 그가 중얼거렸다. 준호는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이 느리게 연결되었다. 그는 미래건설의 공식 연역을 찾아 들어갔다. 회사 소개 페이지에는 화려한 사진이 있었다. 유리와 빛, 그리고 그 아래 본사 건물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미래건설의 상징, 창립자 박선철 회장의 영감으로 탄생한 랜드마크. 준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기사, 인터뷰, 홍보 영상,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 그 건물은 박선철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준호가 들여다보는 설계도는 그 시기보다 더 앞서 있었다. 적어도 2년. 그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다. 준호는 종이를 다시 바라봤다. 서명이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여기 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준호는 받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누군가의 전화보다 더 큰 소리를 듣고 있었다. 종이 위에서 들려오는 진실의 소리. 준호는 설계도를 조심히 다시 말아 통에 넣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돌아가야 해. 그는 돈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었다. 최소한 이명숙 할머니가 왜 그 통을 유일한 귀중품이라 말했는지, 그리고 왜 그 귀중품을 평생 숨기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준호가 그 결심을 한 순간 그는 더 이상 면접 탈락자가 아니었다. 그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리 울렸다. 얼어붙은 도시가 다시 움직이려 애쓰는 소리였다. 준호는 코트를 챙기며 중얼거렸다. 내일 아침 미래건설로 간다. 다음 날 아침 미래건설 주차장은 눈이 치워져 있었다. 검은 차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었고 바닥에는 타이어 자국만 반짝였다. 준호는 그 입구 기둥 뒤에 서서 손을 비볐다. 장갑은 없었다. 어젯밤 그럴 돈도 없었다. 그는 도면통을 품에 안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코트 안쪽이 들썩였다. 나가면 끝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은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었다. 오늘은 묻기 위해 왔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 왔다. 멀리서 검은 리무진이 들어왔다. 경호원이 먼저 내리고 주변을 살폈다. 곧이어 차문이 열렸다. 박선철 회장이 내렸다. 어제보다 더 무표정했다. 눈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준호는 기둥에서 나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경호원들이 즉시 앞으로 막아섰다. 여기 출입 마이너스 준호가 말을 끊었다. 회장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경호원이 그의 팔을 잡았다. 준호의 몸이 옆으로 밀렸다. 통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급히 통을 안쪽으로 끌어안았다. 저 사람, 어제 그 마이너스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겹쳤다. 준호는 박 회장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더 다가가려 했다. 그 한 발이 어렵게 느껴졌다. 마치 눈 속을 걷는 것처럼. 회장님, 준호가 낮게 말했다. 이명숙님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공기 속에서 멈췄다. 박 회장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그녀의 건물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달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경호원이 준호의 어깨를 더 강하게 밀었다. 준호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통에서 설계도 사본을 꺼내 들었다. 종이는 투명 파일에 넣어 젖지 않게 해두었다. 이걸 보세요. 박 회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다. 경호원이 회장님, 위험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박 회장은 듣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받았다. 눈은 한 번에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 회장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한 장을 넘기지도 못했다. 손끝이 종이 위에 멈춘 채 굳었다. 눈동자가 프로젝트 LMS 1985라는 글씨를 붙잡고 놓지 못했다. 마치 그 글씨가 40년 전의 문을 다시 열어젖힌 것처럼 경호원들이 준호를 끌어내려는 순간 박 회장이 손을 들었다. 그만 한마디였다. 하지만 주차장의 소리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경호원들의 손이 멈췄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박 회장을 바라봤다. 박 회장은 아주 낮게 말했다. 자네, 어디서 이걸 얻었나? 준호는 대답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몰랐던 건 이 질문이 설명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었다. 리무진 안은 조용했다. 바깥의 서울은 폭설이 남긴 잔해로 어수선한데 차 안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매끈했다. 가죽 시트는 따뜻했고 은은한 향이 났다. 강준호는 그 향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공간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박선철 회장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준호를 바라봤다. 말해. 짧았다. 질문이 아니라 명령 같았다. 준호는 도면통을 무릎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꽉 잡았다. 어제 달동네 언덕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리어카가 미끄러져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그 꼴이 됐고 회장은 준호의 찢어진 소매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은 못 봤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준호는 설계도 사본을 다시 꺼냈다. 박 회장은 받지 않았다. 이미 봤다. 아니, 이미 알아버렸다는 얼굴이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깐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박 회장은 아주 작게 말했다. 그 여자를 자네가 구했군. 준호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네? 이명숙. 박 회장이 눈을 감았다 떴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준호의 목이 마르게 말랐다. 그럼 회장님이 정말. 박 회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그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빼앗고 그 사람의 시간을 훔쳤다. 잠깐 멈춘 뒤 회장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그 사람을 살리려다 자신의 미래를 잃었다.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준호는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멀리서 보면 겁먹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 눈 안쪽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와이퍼가 눈을 밀어내는 소리만 반복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 회장이 낮게 말했다. 돌아가자. 어디로요? 준호가 묻자 회장은 창밖을 보며 답했다. 달동네로. 지금. 준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다. 리무진이 달동네 입구에 멈췄다. 눈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골목은 좁아 차가 더 들어갈 수 없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다. 하지만 그들조차 발을 조심했다. 미끄러지는 건 여기서 체면을 잃는 일이었다. 박선철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가 신은 비싼 구두는 눈과 진흙이 섞인 길 위에서 낯설게 반짝였다. 회장은 잠깐 멈춰 바닥을 봤다. 마치 발밑의 흙이 과거의 문을 열어젖힐 것처럼. 준호가 뒤따라 내렸다. 회장님, 여기 길이.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은 듣지 않았다. 그는 판잣집들이 이어진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이 불어 비닐과 판자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비밀이 서로를 긁는 소리 같았다. 명숙의 집 앞,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명숙은 폐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장갑이 없어서 손끝이 붉게 보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누가 오든 겨울이 오든. 그때 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박 회장을 만나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 굳음은 놀람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절이었다. 명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박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누님. 그 한 단어가 골목의 공기를 찢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눈밭과 진흙이 섞인 바닥 위에 비싼 코트 자락이 닿았다. 그리고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그 손끝이 떨렸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이 낮게 말했다.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돌아가게.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그 평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자네가 알던 그 사람은 이제 없어. 박 회장은 그 말에 무릎 위에서 더 작아졌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지 못했다. 일어서면 다시 거짓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는 알았다. 이 장면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 눈 속에서 시작된 되돌릴 수 없는 계약. 회장실은 높았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줄지어 보였다. 햇빛은 겨울인데도 유리창에 반사되어 황금빛처럼 번졌다. 그러나 박선철 회장의 얼굴은 그 빛을 받아도 밝아지지 않았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강준호는 회장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너무 푹신해 불편했다. 그는 똑바로 앉으려 애썼다. 자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본 건 오래된 벌의 시작이다.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회장님이 벌을 받을 일인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말을 고르며 덧붙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도 그곳에서.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파일 하나를 밀어놓았다. 그 안에는 비서 채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건 보통의 채용이 아니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입을 다물어라. 내 개인 비서가 되어라. 회장이 말했다. 대신 명숙 씨에 관한 건 침묵해라. 세상이 알면 지훈이가 움직인다. 언론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녀는 더 위험해진다. 준호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럼 회장님은요?
몰래 돕겠다고요? 박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이다. 그 말이 준호를 더 화나게 했다. 최선이 겨우 몰래라니. 준호는 단호하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 집주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 잔액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숙의 얇은 손가락이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선택지는 옳음과 오름 사이가 아니었다. 살림과 사라짐 사이였다. 준호는 파일을 펼쳤다. 서류는 깨끗했고 잉크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그의 반지하 방과 너무 달랐다. 제가 회장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준호가 낮게 말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박 회장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다. 준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이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서명은 준호를 면접 탈락자에서 내부자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내부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다친다. 복도는 밝았고 사람들은 바빴다. 미래건설의 직원들은 모두 목적지를 알고 걸었다. 명찰이 흔들리고 구두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강준호는 그 사이를 지나며 느꼈다. 이곳의 공기는 속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그 속도 속에서 준호만 느렸다. 그는 모두의 시선을 느꼈다. 어제 그 사람이라는 속삭임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준호가 회장 비서실 자리로 안내받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박지훈 전무가 나타났다. 지훈은 멈춰섰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 지훈의 시선이 준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재밌네. 지훈이 말했다. 어제는 쫓겨났는데 오늘은 여기 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그 말이 지훈의 자존심을 긁었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와 준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너 같은 애가 아버지 옆에 서는 게.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경고였다. 지훈은 옆에 보안팀장을 불렀다. 이 사람 감시해요. 전무님, 구체적으로 그냥 숨 쉬는 것까지.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지훈은 천천히 준호를 위아래로 훑었다. 너 어제 주차장에서 뭐 했는지 알아?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듯 덧붙였다. CCTV는 거짓말 안 하거든. 그 말과 함께 지훈은 돌아섰다. 걸어가면서도 그는 한 번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물을 던졌으니까.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느꼈다. 이곳에서 적은 한 명이 아니었다. 시스템이 적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 회장의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다. 익명 발신, 도면통. 어디에 있지? 밤이 되자 준호는 회사의 검은 차량을 몰고 달동네로 향했다. 운전은 기사님이 했고 준호는 뒷좌석에 앉아 쌀포대와 연탄 쿠폰을 내려다봤다. 포장은 새 것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누구 이름으로 전달합니까? 기사가 물었다.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익명으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목이 따끔했다. 달동네 골목은 밤에 더 조용했다. 준호는 포대 하나를 들어 명숙의 집 앞에 내려놓았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는 주변을 살폈다. 혹시 누군가 보고 있을까? 지훈의 눈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을까? 그는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명숙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쌀 포대를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얼굴을 봤다. 그 눈빛에는 알고 있다가 있었다. 하지만 입으로는 묻지 않았다. 그게 명숙의 품이었다. 들어와. 명숙이 짧게 말했다. 준호는 방 안에 들어가 연탄 쿠폰을 조심히 놓았다. 명숙은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아직도 그런 짓을 하나. 할머니. 준호가 말하려 하자 명숙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름 말하지 마. 나도 듣기 싫어. 준호는 대신 물었다.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명숙은 연탄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불빛이 그녀의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내 제자였어. 그 한마디가 준호의 가슴을 쳤다. 나는 설계를 좋아했지. 밤새 종이 위에 길을 만들었어. 명숙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리듯 움직였다. 그 애는 똑똑했어. 그래서 내가 가르쳤지. 명숙은 잠시 멈췄다. 근데 우리 집이 무너졌어. 남편이 아팠거든. 그녀는 아팠다는 말만 남기고 더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동작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수술비가 필요했어. 준호는 숨을 들이켰다. 명숙이 이어 말했다. 그때 그 애가 내 노트를 봤지. 아이디어 노트. 내가 밤새 적어둔 것들. 그녀는 쓰게 웃었다. 그 애는 그걸 들고 사라졌어. 준호는 입술을 꽉 물었다. 그래서 남편은. 명숙이 말끝을 흐렸다. 대신 연탄불을 더 가까이 당기는 동작을 했다. 그냥 없게 됐지. 그 말이 방안을 얼렸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분노가 뜨거웠다. 회장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명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가진 건 그때 남은 종이 몇 장뿐이야. 도면 통도 그때의 흔적이고. 준호는 그 통에 각인 에르메스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 단단해졌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밤의 이야기는 준호에게 증거 이상의 것을 줬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삶의 빚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눈을 밟는 소리가 났다. 명숙의 눈이 문 쪽으로 번쩍 향했다. 준호도 숨을 죽였다. 다음 날 준호는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비서실의 전화는 짧게 울렸고 말은 더 짧았다. 회장님께서 현장으로 간다. 동행해. 검은 차량은 강남의 공사장으로 들어갔다. 철제 펜스 안쪽에는 크레인들이 서 있었고 작업자들은 헬멧을 쓴 채 바쁘게 움직였다. 눈이 녹지 않은 곳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콘크리트 사이를 파고들었다. 박선철 회장은 현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작업복 위에 코트를 걸쳤지만 여전히 회장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회장의 뒤를 따라 걸으며 느꼈다. 이곳은 회의실과 다르게 거짓말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콘크리트는 정확했고 철근은 냉정했다. 한 번 잘못하면 건물은 그대로 무너진다. 박 회장은 자재들이 쌓인 쪽으로 걸어가 한 더미를 손끝으로 짚었다. 이게 뭐지? 현장 소장이 바로 답했다. 규격 자재입니다, 회장님. 그때 박지훈 전무가 나타났다.
지우는 현장 소장을 한 번 보고 회장을 향해 말했다. 비용이 너무 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충분한 건 내 실적뿐이지. 그리고는 자재를 가리켰다. 이거 다시 확인해. 규격대로. 현장 소장이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건 일정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박 회장이 짧게 잘랐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복잡했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회장이 입에 올린 순간 명숙의 작은 방과 연탄불이 떠올랐다. 그 대비가 너무 잔인했다.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회장님, 그 말 누가 믿죠? 그리고는 준호를 보며 덧붙였다. 특히 저 사람은 믿겠어요? 준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지훈의 말은 조롱이었지만 동시에 칼이었다. 너는 여기서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는. 박 회장은 준호를 잠깐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호했다. 준호 씨. 그가 준호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다. 자네는 내 옆에서 봐라. 내가 뭘 하려는지. 준호가 말없이 고개를 들자 박 회장은 현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나는 거짓 위에 제국을 세웠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도 또렷하게 들렸다. 하지만 남길 때는 깨끗하게 남기고 싶다. 준호는 그 말이 고백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회장은 지금 아들과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현장 한복판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박선철을 괴물이 아니라 늙은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훈이 뒤로 물러나며 토마 버튼을 눌렀다. 준호는 멀리서 지훈의 입모양을 읽었다. 다음 주 철거, 그대로 진행해. 박지훈 전무실은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벽에는 개발 예정지 조감도가 걸려 있었다. 유리, 대리석, 호수, 정원. 사람은 그림 속에서도 작은 장식물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지우는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넘기며 임원들을 바라봤다. 강남 북쪽 경계, 달동네 일대.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빨간 선을 그었다. 전면 철거, 초호화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준호는 그 빨간 선을 보는 순간 목이 막혔다. 그 선 안에 이명숙 할머니의 집이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 회의 자료 전달 업무에서 발이 굳었다. 손끝이 얼었다. 지훈이 준호를 흘끗 보며 웃었다. 아, 우리 신입 비서.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저기 동네 익숙하지? 너희 같은 사람들 많잖아. 준호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는 그 흔들림을 즐기는 듯했다. 철거는 다음 주. 지훈이 서류를 탁 덮었다. 민원 다 처리되어 필요하면 치우면 되죠. 누군가 조심히 물었다. 회장님 결제는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출장 가십니다. 제가 처리합니다.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다. 출장, 회장이 없는 시간, 그리고 철거. 이건 사업이 아니었다. 증인을 지우는 일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준호는 곧장 비서실로 돌아갔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는 회장 비서에게 달려가 말했다.
회장님 출장이 언제죠? 오늘 밤 비행기입니다. 어디로요? 일정은 비공개예요. 준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회장이 떠나면 막을 사람이 없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회장이 바꿀 거다 같은 희망이 통하지 않는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는 바로 달동네로 가려 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이 막아섰다. 준호 씨, 전무님이 찾습니다. 저 지금 급한 1E- 전무님 지시입니다. 마이크로 갈등은 작은 덫이었다. 작은 지시, 작은 지연.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늦춘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전무실로 향했다. 전무실 문이 열리자 지훈이 의자에 기대어 말했다. 철거 이야기 들었지? 왜 거길 하필? 지훈이 손을 들어 끊었다. 하필. 그는 웃었다. 하필이라니. 세상은 선택이야. 강준호. 그리고 바로 그때 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준호는 그 순간 눈이 굳었다. 그건 LMS 각인이 있는 도면 통과 같은 형태의 통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너 그거 어디 숨겼는지 나도 알고 싶어서. 토지 대장 기록 보관소는 지하에 있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서류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어져 있었다. 종이 냄새가 눅눅한 공기와 섞여 목을 간지렸다. 준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들어섰다. 회사 퇴근 후였지만 마음은 더 조급했다. 그는 명숙의 동네를 지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법이 남아있으면 멈출 수 있어. 준호는 그렇게 믿으며 서류를 뒤졌다. 오래된 집원, 옛날 도장, 누렇게 바랜 토지대장. 손끝이 잉크로 더러워져도 상관없었다. 그는 시간이 없었다. 철거는 다음 주였다. 드디어 준호는 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표시를 발견했다. 그 땅은 아직 법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권리가 남아 있었다. 준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면. 그가 서류를 복사하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 아니 3. 규칙적인 발소리. 회사 보안팀 특유의 리듬이었다. 준호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늦었다. 강준호 씨. 낮은 목소리가 그의 등 뒤를 잡았다. 준호가 돌아서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출입증이 있었다. 회사 조사 협조 같은 명목이 붙어 있는 듯 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전무님 지시입니다. 그 말이 다시 나왔다. 돌려주셔야겠어요. 준호는 서류를 품에 안았다. 이건 주민들 권리예요. 불법 철거 마이너스 말 조심하세요. 보안 요원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 지금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겁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서류장이 벽처럼 막혀 도망칠 틈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놓지 않았다. 그때 보안 요원이 서류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종이들이 날려 바닥을 미끄러지듯 퍼졌다. 보안 요원은 준호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밀었다. 준호는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주변의 서류장들이 흔들리며 철컥 소리를 냈다. 경고입니다. 보안 요원이 낮게 말했다. 달동네 1. 당신이 끼어들면 당신이 먼저 사라져요. 그들은 흩어진 서류를 빠르게 주워 담았다.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종이 한 장이 세상을 바꾸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무님이 전화랍니다. 착한 척 그만하라고. 보관소 문이 닫히고 준호는 혼자 남았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마음이 더 얼얼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서류가 아니라 힘의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전무실.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끝까지 간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선철 회장은 출장에서 막 돌아온 듯 코트를 벗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앞에 박지훈이 서 있었다.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지훈은 손에 든 파일을 회장 책상 위에 던졌다. 그 소리가 방 안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이거,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가 숨기려는 거. 회장은 파일을 열지 않았다. 이미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어디서 났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훈은 웃었다. 아버지 주변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 신입 비서. 회장의 턱이 굳었다. 준호 씨를 건드렸나?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건드린 게 아니라 정리했죠. 회사는 깨끗해야 하니까. 그 말에 회장의 손이 책상 끝을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그는 폭발하지 않았다. 폭발하면 지훈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서.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철거, 막지 마세요. 그곳에 사람이 산다. 사람.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버지, 세상은 숫자로 굴러가요. 집 한 채, 동네 하나, 다 숫자입니다. 회장이 낮게 말했다. 그 동네에 이명숙 씨가 있다. 지훈의 눈이 잠깐 번뜩였다. 맞아요. 그는 기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내야죠. 회장은 처음으로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 안에는 내가 키운 괴물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지훈은 한 발 더 다가왔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그는 책상 위 파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철거를 막으면 제가 이걸 언론에 뿌립니다. 위대한 박선철 회장이 남의 설계를 훔쳐 제국을 세웠다고. 회장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지훈은 더 낮게, 더 잔인하게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조사받고 주가는 떨어지고 회사는 흔들리겠죠. 아버지가 평생 세운 게 한순간에. 회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편안해지지 않았다. 그럼 넌, 회장이 겨우 말했다. 회사까지 무너뜨릴 생각이냐? 지훈은 웃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워 담는 거죠. 아버지 시대는 끝났고 제 시대가 옵니다. 회장은 침묵했다. 명성, 주가, 제국, 그리고 달동 내의 작은 집 한 채. 그 안에 한 사람. 방 안은 조용했지만 회장의 머릿속은 폭풍이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해도 잃을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훈이 마지막으로 던졌다. 24시간 드릴게요. 그 안에 결정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은 서랍을 열어 손을 넣었다. 거기에는 준호가 아직 모르는 다른 증거가 들어있었다. 준호의 반지하 방으로 등기봉투가 날아들듯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다. 봉투는 너무 두꺼워서 불길했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뜯으며 이미 예감했다.
회사는 사람을 이렇게 자른다. 웃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해고 통지서 산업 스파이 혐의 계좌 지급 정지 단어들이 차갑게 박혔다. 준호는 종이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다. 벽지 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삶이 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곧장 은행 앱을 켰다. 잔액이 아니라 동결이라는 글자가 떴다. 준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실, 인사팀, 누구든 연결하려 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그가 회사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시스템에서 지워진 느낌이었다. 지운.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려다 멈췄다. 쓰레기통조차 아까웠다. 대신 코트를 챙겼다.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아니었다. 명숙을 피신시켜야 했다. 철거는 다음 주. 그리고 지우는 이미 정리를 시작했다. 준호는 달동네로 뛰었다. 눈이 다시 흩날렸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이상하게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연탄 냄새도 약했다. 명숙의 집 앞, 문이 닫혀 있었다. 준호는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다. 준호는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너무 쉽게 열렸다. 안은 차가웠다. 연탄불이 꺼져 있었다. 준호는 눈으로 방을 훑었다. 명숙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급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할머니. 준호는 손을 뻗어 명숙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겁이 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불을 안 피우셨어요? 그때 준호는 방 한쪽을 봤다. 연탄이 있어야 할 자리, 쌀 포대가 있어야 할 자리, 비어 있었다. 누가 가져간 흔적이 너무 깔끔했다. 누군가 훔친 것이 아니라 회수한 것처럼. 준호는 치를 떨며 명숙을 업으려 했다. 허리가 휘청했다. 명숙은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웃 몇 명이 문을 열고 나왔다. 무슨 일이야? 병원 가야 합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발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 골목 끝에 멈췄다. 검은 차, 창문이 조금 내려갔다. 준호는 그 안에서 지훈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다. 준호는 명숙을 꼭 붙잡고 속으로 말했다. 제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산업 스파이라는 단어가 화면 위에서 차갑게 떠 있었다. 빈민구호병원의 복도는 밝지 않았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떨렸고 바닥은 오래 닳아 반짝이지도 않았다. 준호는 접수 창구 앞에서 명숙의 이름을 몇 번이고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간호사는 차트를 훑고 정해진 말처럼 말했다.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보증금이 필요해요. 얼마요? 준호가 묻자 간호사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줬다. 준호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말이 사라졌다. 그 숫자는 그의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와 비슷했다. 제가 지금 계좌가. 준호가 말끝을 흐리자 간호사는 고개를 젓는 대신 표정을 굳혔다. 규정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는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지폐 몇 장, 교통카드,
낡은 펜. 그 펜을 보는 순간 며칠 전 회장실에서 서명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내부자가 되면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순간 그 믿음이 복도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준호는 접수 창구 앞에서 무릎을 굽힐 뻔했다. 제발요. 지금 안 하면.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지나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급하게 달렸다. 병원은 늘 바빴고 누군가의 절박함은 늘 한 줄에 섞였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다. 이 병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두 소리였다. 보증금이 문제예요? 낮은 목소리. 준호가 돌아보자 박지훈 전무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깔끔한 장갑. 그 옆에는 수행 비서가 있었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자기 회사 로비에 온 것처럼 태연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연탄을 증거 있어? 지훈이 웃었다. 말 조심해. 너 지금 산업 스파이야.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지훈은 한 발 더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다. 거래하자, 강준호. 준호는 눈을 부릅떴다. 무슨 마이너스.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영상 하나 찍어. 그는 말끝을 살짝 올렸다. 이명숙, 치매가 심해서 헛소리한 거고 그 설계도는 네가 만든 가짜라고. 네가 그 노인 이용해서 회사 뜯어내려 했다고.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세상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야. 지훈은 접수 창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이 영상 찍으면 VIP 병실이든 보증금이든 내가 처리해 줄게. 그는 더 낮게 말했다. 안 찍으면 오늘 밤 그 노인은 규정 때문에 기다리겠지. 준호의 눈앞이 흔들렸다. 명숙의 작은 방, 꺼진 연탄불, 차가운 손,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던 말. 그 말이 지금 펜처럼 무거웠다. 간호사가 멀리서 보증금 확인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외쳤다. 그 외침이 준호의 시간을 잘라냈다. 준호는 지훈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렌즈는 작았다. 하지만 그 렌즈 안에 들어가면 진실은 끝났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펜을 꺼냈다. 종이 위에 포기각서가 놓였다. 누군가가 이미 준비해둔 듯 서류는 너무 빨리 나타났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낡은 모자를 쓴 남자가 급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다. 마치 오래 운전대를 잡아온 손처럼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 펜, 내려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준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명찰도 정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옷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다. 겉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는 품격. 그때 지훈이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야, 당신? 남자는 지훈을 보지도 않고 준호에게 말했다. 회장님 운전기사다. 그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운전기사. 지훈이 비웃듯 웃었다. 감히 끼어들어? 운전기사는 천천히 지훈을 바라봤다. 회장님께서 이미 병원비를 결제하셨다. 그는 말끝을 조금 세게 눌렀다. 그리고 자네를 기다리신다. 준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질 뻔했다. 회장님이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여기서 거짓을 쓰게 두지 않겠다고 하셨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다고? 운전기사가 짧게 대답했다. 어디든 자네보다 먼저 알고 계신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오며 운전기사의 어깨를 밀려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몸을 틀어 막았다. 움직임이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지훈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분노가 얼굴에 올라왔다. 아버지가 내 일을 방해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전기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네가 한 일부터 아버지가 막으신 거다. 준호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머니는요? 운전기사는 접수 창구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지금 들어가고 계신다. 담당이가 기다린다. 마치 기적 같았지만 준호는 알았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박선철이 마침내 한쪽을 선택한 것.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 그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 편드는 거지? 그럼 다 같이 끝을 보자. 지우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너 아직도 내가 이길 것 같아. 그 말이 칼처럼 남았다. 운전기사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 가야 한다. 회장님이 기다린다. 준호는 한 번 병실 쪽을 바라봤다. 문틈 너머에서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이 보였다. 도구들이 준비되는 소리, 발걸음, 짧은 지시. 그 소리들이 준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전기사가 준호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이건 회장님이 주셨다. 봉투 안에는 열쇠 하나와 함께 USB가 들어있었다. 준호의 손이 굳었다. 이건 증거였다. 회사의 강당은 밤이면 비어 있었다. 조명은 무대 위 몇 개만 켜져 있었고 객석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준호는 운전기사의 안내로 무대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리가 사라졌다. 무대 중앙에 박선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다. 회장의 어깨가 평소보다 작아 보였다. 그는 마치 오래된 돌조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왔나? 회장이 말했다. 준호는 몇 걸음 다가가 멈췄다. 손에는 USB가 있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주십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다. 할머니가 위험해진 건 회장님이 숨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무대 끝으로 걸었다. 그리고 객석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얼굴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 한 문장이 황금빛 빌딩들 위로 떨어지는 듯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회장이 이어 말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추위로 그녀를 밀어넣으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깨달았다. 회장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었다. 내가 내 모습을 닮은 괴물을 키웠다는 걸. 준호는 목이 막혔다. 그는 회장이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었다. 미워하고 싶었다. 그래야 쉬었다. 하지만 회장은 지금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다. 회장은 준호에게 돌아섰다. USB 안에는 지훈의 비리 자료가 있다. 회계, 내부 지시, 철거 관련 조작.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의 죄도. 준호가 물었다. 왜 저에게? 회장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자네는 어제 그 여자를 살리려다 자신의 기회를 잃었다.
그 말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더 무거웠다.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한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와 USB를 준호의 손 안에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우리 둘 다 무너뜨려라. 그가 낮게 말했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준호의 손이 차가워졌다. 무너뜨린다. 회장을, 아들을, 회사를, 그리고 자신까지.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다. 이건 눈의 계약이다.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당 뒤편에서 문이 아주 작게 찰칵 닫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듣고 있었다. 발표의 당일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눈은 밤새 그치고 도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바닥이었다. 그는 USB를 코트 안쪽에 숨기고 회사로 향했다. 오늘 발표회, 오늘 모든 게 결정된다. 그는 한 걸음만 더 가면 세상이 뒤집힐 거라 믿었다. 그런데 회사 앞에서 경찰차가 서 있었다. 준호가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2명의 경찰이 다가왔다. 강준호 씨 맞습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터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호의 눈앞이 하얘졌다. 무슨 마이너스 아니. 그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절차를 안내했다. 차가운 말, 정해진 동작.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 다시 그날처럼 준호는 울컥했다. 그는 몸부림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서웠다. 시스템은 이렇게 사람을 조용히 묶는다. 증거물 확보하겠습니다. 경찰이 준호의 코트를 확인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USB를 숨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손이 그의 안쪽 주머니에 닿았고 작은 봉투가 꺼내졌다. USB, 그 검은 작은 물체가 준호의 손에서 떨어져 경찰 손으로 넘어갔다. 그건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경찰은 절차대로 봉투에 넣었다. 조사 후 확인하겠습니다. 준호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으로 미래건설 로고가 멀어졌다. 그 로고가 마치 거대한 탑처럼 느껴졌다. 사람을 눌러버리는 탑, 유치장, 차가운 벽, 짧은 담요,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명숙은 병원에 있고 지우는 발표회를 준비하고 철거는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다. 회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호는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걸 느꼈다.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준호의 심장이 멎었다. 할머니가 무슨 영상이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다. 기자가 문의를 많이 해요. 발표의 몇 시간 전인데. 여론이 이상합니다. 준호는 철창을 잡고 일어섰다. 그 영상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경찰은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줬다. 그 화면 속에는 병실 침대에 누운 이명숙의 얼굴이 있었다. 명숙이 입을 열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유치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는 깨달았다. 증거는 USB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병실의 천장은 하얗고 불빛은 조용했다. 이명숙은 눈을 떴다. 완전히 또렷한 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요했다. 간호사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대신 간호사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거 빌릴 수 있나? 명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간호사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명숙의 눈빛이 이상했다. 부탁이라기보다 마침내 할 차례라는 눈빛. 간호사는 휴대폰을 건넸다. 짧게만요. 명숙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오래 억눌러둔 말을 꺼내는 떨림이었다. 화면 속 카메라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몇 번이고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명숙은 렌즈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짧은 문장. 그 문장 안에 40년이 들어있었다. 명숙은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설계도를 펼치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젊을 때 밤새 종이 위에 길을 만들었지.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사람 발이 어디로 다니는지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내 옆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눈빛이 맑았어요. 그래서 명숙의 눈이 잠깐 젖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린 것들이 사라졌어요. 종이뿐 아니라 내 시간도. 그녀는 끝끝내 도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 뒤로 다시는 큰 종이를 펴지 못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영상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처럼 선명했다. 간호사는 눈시울을 닦으며 영상 저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가 간호사들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거 너무 마음 아파요. 그 공유는 생각보다 빨랐다. 누군가가 SNS에 올렸다. 누군가가 미래건설과 달동네라는 단어를 붙였다. 누군가가 어제 로비에서 찍힌 준호의 영상과 연결했다. 몇 시간 사이 영상은 도시 전체로 번졌다. 경찰서, 유치장 앞, 한 경찰이 휴대폰을 들고 준호에게 말했다. 이 영상 때문에 문의가 폭주합니다. 내부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요? 준호가 대묻자 경찰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익명 보석금. 회사 직원들 여러 명 이름이 아니라 익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철창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 익명은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로비에서 웃던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아직 몰랐지만 작은 죄책감들이 모이면 큰 문을 열기도 한다. 철창이 열렸다. 나가세요. 경찰이 말했다. 다만 오늘 발표의 시간 전에 움직이려면 빨리요. 준호는 뛰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차가웠지만 어제와 다른 차가움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차가움. 그는 택시도 못 잡았다. 그래서 뛰었다. 눈이 남은 보도블록 위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달렸다. 발표 회장으로, 진실이 가장 빛나는 곳으로.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졌다. 미래건설 표절 의혹. LMS 누구?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건설 컨퍼런스 홀 앞은 축제 같았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섰고 빨간 카펫 위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정장, 코트,
웃음, 황금빛 조명. 마치 이 회사가 아무런 흠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입구는 요새처럼 막혀 있었다. 보안팀이 두 겹으로 서 있었고 출입증 없는 사람은 한 발도 못 들어갔다. 준호가 멀리서 숨을 고르며 다가오자 보안 요원이 바로 눈을 좁혔다. 강준호, 출입 금지자입니다. 누군가 이어 말했다. 전무님 지시. 준호는 정면 돌파를 포기했다. 그는 잠깐 고개를 숙이고 건물 외벽을 훑었다. 창문, 환기구, 서비스 통로. 그는 건축가였다. 그는 이 빌딩을 사람이 아니라 구조로 읽을 수 있었다. 준호는 뒤편 주차장 쪽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없는 곳, 카메라가 적은 곳, 그리고 낡은 정비 출입문 앞에서 멈췄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경비가 멀리 있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철사를 꺼내려다 멈췄다. 그런 짓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대신 벽면의 안내판을 바라봤다. 환기실 배관실 점검 통로. 그때 그는 기억했다. 명숙의 설계도. 그 오래된 선들이 이 건물의 숨길까지 그려놓았다는 것을. 그는 낮은 배관 통로를 찾아 몸을 숙였다. 바람이 나오는 틈, 작은 철문, 오래된 구조물이라 보안팀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구역. 준호는 그 틈으로 손을 넣어 걸쇠를 당겼다. 철문이 딱 하고 열렸다. 안은 좁고 차가웠다. 배관이 위로, 옆으로 지나갔다. 그의 어깨가 벽에 스쳤다. 먼지가 코를 간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쪽, 두 번째 꺾이는 지점. 그는 설계도를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길을 그렸다. 마이크로 갈등은 계속됐다. 통로는 낮았고 무릎이 닿았다. 손바닥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을 뻔했다. 배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코트가 젖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전진했다. 조금만 더 가면 무대 뒤였다. 어디선가 방송 리허설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 테스트, 박수 연습. 그 소리가 준호에게는 거짓의 축제로 들렸다. 그는 마지막 사다리 앞에 섰다. 위로 올라가면 직원 전용 복도.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전무님 지시, 내부 통로도 확인해. 준호는 몸을 얼렸다. 시간이 없다. 그는 사다리를 잡고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컨퍼런스 홀은 빛으로 가득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미래건설의 새 마천루 이미지가 떠 있었다. 유리로 된 하늘, 구름 위로 뻗는 선. 관객석에는 정장 차림의 투자자와 기자들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이미 생중계 중이었다. 박지훈 전무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미래건설의 위대한 유산을 소개합니다. 박수, 조명. 지훈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다. 이 탑은 우리 아버지 박선철 회장님의 철학으로. 그때였다. 스크린의 슬라이드가 한 번 깜빡이더니 갑자기 하얀 종이 화면이 떠올랐다. 누렇게 바랜 설계도. 오른쪽 아래에 선명한 글씨. Project LMS 1985. 장내가 술렁였다. 저게 뭐야? 설계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뒤를 돌아 스크린을 봤다. 그리고 바로 기술팀을 향해 고함쳤다. 꺼. 지금 당장 꺼. 기술팀이 당황해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설계도 위로 비교 이미지가 겹쳐졌다. 현재 본사 건물 사진과 1985년 설계도, 선이 일치했다. 너무 정확했다. 관객석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표절. 누가 원작자지? 지우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러분,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이건 해킹 마이너스. 그 순간 무대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사람들은 그 문을 보지 못했다. 카메라는 지움만 잡고 있었다. 하지만 무대 뒤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움직였다. 강준호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명 밖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무대에 바로 오르지 않았다. 먼저 서버실을 통해 자료를 띄우고 타이밍을 맞췄다. 지금이야. 준호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대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그때 보안 요원이 무대 옆에서 준호를 발견했다. 저기, 보안이 달려오려는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크게 말했다. 지금 화면은 뭐죠? 설명하세요. 지훈이 순간적으로 관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짧은 틈이 준호에게 길을 열어줬다. 준호는 무대 계단을 밟았다. 그 한 발이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다. 저 사람, 어제 로비 영상 그 청년 아니야? 맞아. 그 할머니.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이크로 소리쳤다. 저 사람 끌어내. 보안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준호는 도망치지 않았다.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보안의 손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리고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준호가 아니라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무대 위로 나온 사람은 박선철 회장이었다. 검은 수트, 흰 셔츠, 평소처럼 단정했다. 하지만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빛이 맑고 무거웠다. 보안 요원들이 순간 멈췄다. 지훈도 멈췄다. 그리고 객석도 숨을 멈췄다. 박 회장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손목을 잡고 보안 요원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그만. 그 한마디에 보안 요원들이 뒤로 물러났다. 지훈이 마이크로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은 지훈을 보지 않았다. 대신 관객석을 바라봤다. 카메라 렌즈들이 그를 향해 돌아왔다. 생중계 숫자가 화면 한쪽에서 올라가고 있었다. 박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침묵. 그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여러분, 회장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스크린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이 설계도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40년 전 제가 이명숙님에게서 훔친 것입니다. 순간 혼란의 공기가 꺼져버린 듯했다. 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오려 했지만 경호원이 즉시 가로막았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다. 저는 그 위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감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늘 저는 그 거짓을 멈춥니다. 준호는 회장의 옆에서 숨을 삼켰다. 회장이 정말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돈으로 덮는 대신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 박 회장은 준호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청년은 어제
폭설 속에서 누군가를 돕다가 자신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는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선택이 제가 잃어버린 인간의 도리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거짓말. 아버지, 그건 마이너스 박 회장이 처음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증오가 아니라 결단이었다. 지훈, 회장이 말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약한 사람을 밀어냈다. 오늘부터 그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 지훈이 경호원을 뿌리치려 했지만 더 많은 경호원이 지훈을 붙잡았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회사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회장이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훔친 삶은 돌아오지 않는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오늘부로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명숙님에게, 그리고 이 설계로 먹고 산 모든 사람에게 사죄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깊게. 돈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는 고개였다. 혼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발했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생중계 채팅이 폭주했다. 준호는 무대 위에서 흔들리는 빛을 봤다. 이건 승리 같지 않았다. 붕괴였다. 하지만 그 붕괴가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기초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스크린에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올라갔다. 빨간 하락선이 급하게 떨어졌다. 박 회장은 그 그래프를 보며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속죄는 이렇게 값이 비싼 것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미래건설 본사 앞은 매일 뉴스 카메라로 붐볐다. 회장의 사퇴, 표절 인정, 내부 비리 수사. 기사 제목들은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주가는 급락했다. 회의실은 텅 비어갔고 임원들은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됐다. 박지훈 전무는 구속 수사 소식이 돌았다. 그는 끝까지 해킹이라 주장했지만 내부 자료와 증언이 쌓였다. 거짓은 숫자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달동네, 철거예고 현수막은 내려갔다. 불도저 일정표는 취소됐다. 주민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설마 우리가 이긴 거야? 하지만 며칠 뒤 구청 공문이 붙었다. 해당 토지는 보상 및 분쟁 조정 결과 거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개발 계획 중단. 준호는 그 종이를 붙이는 공무원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한 동네의 숨이 돌아왔다. 명숙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도면통을 다시 품에 안았다. 누군가가 돌려줬다. 회장 측 변호사가 아니라 병원 간호사가 직접 가져다 줬다. 할머니, 이거 꼭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명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다시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필요가 없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설계도 분석해달라. 달동네 재생 프로젝트 같이 하자. 세상은 늘 늦지만 가끔은 움직였다. 박선철은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수사에는 협조했다. 그는 변호사 뒤에 숨지 않았다. 기자회견 한 번을 더 열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 말 한 줄이 회사의 방어막을 더 무너뜨렸다. 그 결과는 잔인했다. 명성은 무너졌고 손에 쥐었던 것들은 떠났다. 하지만 준호는 그걸 처벌로만 보지 않았다. 그건 대가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대가.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달동네 골목에서 누군가를 봤다. 검은 코트가 아니라 낡은 점퍼, 모자를 눌러 쓴 노인, 박선철이었다. 그는 말없이 봉사자들 사이에서 벽돌을 옮기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준호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봤다. 박선철은 준호를 발견하자 고개만 숙였다. 그 고개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 담겨 있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희생이 만든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도 계속 굴러가고 있었다. 눈이 녹고 달동네 골목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계단 사이로 작은 풀잎이 올라왔다. 햇빛이 판잣집 지붕 위에 오래 머물렀다. 명숙의 집 마당에는 작은 탁자가 놓였다. 예전엔 없던 탁자였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인지, 누군가가 버리고 간 걸 고쳐 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다. 강준호는 두루마리 도면을 펼쳤다. 새 도면이었다. 하지만 철거를 위한 선이 아니었다. 할머니, 이건 지우는 설계가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다. 남기는 설계예요. 도면에는 골목의 흐름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낡은 집들은 무조건 허물지 않고 위험한 곳만 보강하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공동 창고와 작은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는 펜으로 표시하며 설명했다. 여기 계단은 그대로 두고 이쪽에 손잡이를 달면 어르신들이 덜 미끄러져요. 그리고 이 공간은 주민들이 같이 쓰는 따뜻한 방으로. 명숙은 도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 옆에서 박선철은 벽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노인이었다. 옷은 허름했고 손은 거칠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벽돌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는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마치 자신이 남긴 먼지를 하나씩 치우는 사람처럼. 준호는 명숙을 바라보며 조심히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회장님이 아니라 박선철 어르신으로요. 그냥 같이. 명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낡은 머그잔을 들었다. 예전에 준호가 봤던 연탄불 옆에 있던 그 머그잔이었다. 손잡이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다. 그 흠집이 그 집의 시간 같았다. 명숙은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박선철 앞에 내밀었다. 자, 딱 한마디였다. 박선철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받았다. 눈을 들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낮게 숙였다. 말로 하는 용서는 없었다. 하지만 그 찻잔의 온기 속에는 끝까지 살아라는 허락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도면을 다시 펼쳤다. 새로운 선들이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왔다. 겨울엔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기초를 다시 놓겠습니다. 도면 통일 MS는 명숙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 통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는 남겨야 할 역사였다.